오늘은 이제 실질적인 그 입력을 하는 걸 해보려고 하니까 먼저 이제 족보 보는 법을 조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족보를 다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또 족보 보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하나 또 한번 짚어보면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은,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료들 나중에 다 공유해 주실 거죠? 네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족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도 쉬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족보의 종류도 참 많은 것 같고, 우리가 또 소장하고 있는 족보, 또 다른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족보,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족보를 가지고 내가 이 가족 역사에 접근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서 그 부분에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족보는 대동보, 그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대동보.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잔잔한 파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있는 이제 책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설명에도 보이듯이 같은 시조 아래 각각 다른 계파와 다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시족을 다 함께 수록해서 만든 종합 족보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 네. 뭐 종보라는 말은 저는 요거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본관, 제가 뭐 광산김씨 뭐 양강공파다. 그러면 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시족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네. 뭐 세보, 네. 이것도 사실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뭐 파보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떤 네. 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파가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가 형제가 이제 4명이거든요. 형제가 4명인데 저희 부친의 이제 본관을 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살아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광산김 씨는 맞지만 나는 이제 다른 파를 한번 만들고 싶어. 내가 시조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러면 누구나 본관을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파를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로 우리 하일 씨가 보면은 자기가 영도하 씨를 창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창조를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쭉 만들면 영도하 씨 그 족보가 이제 되는 거죠. 네. 영도하 씨 중에서도 자기 자녀들이 난 영도하 씨는 맞지만 나는 영도하 씨 무슨 무슨 파로 나는 할래. 그러면 그렇게 이제 파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식입니다. 나머지 밑에 것들은 저도 뭐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한번 다음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뭐 가승보, 뭐 계보, 가보, 만성보 이런 거는 제가 다 처음 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보를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보들을 딱 아주 작은 칸에다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주 간략하게 그냥 탁탁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자, 출생은 요 빨간 점에 보시듯이 생으로 네, 시작을 해서 네, 신축년 1961년에 해당하는 년이 이제 신축년이네요. 네.
12월 28일. 이 앞에 거 1881년 10월 30일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서, 여기는 이제 한 칸 띄우는 의미가 동그라미네요. 그죠? 신축년, 즉 1961년 12월 2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고종 신사년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고종 황제가 즉위했던 임기 중에 신사년, 거기에 해당하는 신사년, 그게 1881년인데, 나중에 제가 요거를 이제 이제 갑자 보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정월. 족보에 보시면 이렇게 정월이라는 요 빨간 네모난 칸에 보시면, 요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정월이 뭘 뜻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1월을 뜻하는데, 젊은 분들은 이제 이 단어를 잘 못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월이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네. 그래서 정월은 이제 1월을 뜻한다. 우리 정월 대보름 같은 거, 이런 거죠. 정월 초하룻날. 네. 설날을 밑에 보시면 정월 초하룻날이라고 한다. 네. 정월은 음력으로 한 해의 첫 번째 달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 족보에서 여성은 이제 어떤 의미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족보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만 이제 적어 놓는 거기 때문에 출가한 사람은 잘 입력을 이제 잘 이렇게 자세하게 안 적어 놓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특히 남성 위주로, 남성은 이름과 나머지 정보들을 자세하게 적어 놓지만, 아내, 그 다음에 딸들은 이제 아주 간략하게 그냥, 요즘은 이름은 물론 다 적어 놓지만 예전에는 김씨, 손씨, 김해 김씨, 이런 식으로만 이제, 그리고 출생 연도, 몇 자리 이런 것만 이제 입력을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족보를 보시다 보면,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참 한정적이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요 밑에 보시면 시집간 딸의 이름 대신 그 딸의 사위 이름을 대부분 적어 놓습니다. 네. 적힌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적어 놓습니다. 근데 요즘 새로 재발간된 족보에는 이제 딸의 이름도 당당하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계좌와 출계 표시. 이거는 양자로 간분에 대한 이제 이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석이라는 이분, 네, 이분의 자녀가 있는데, 이 계원이 있는데, 저희와 대해 계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더라고요. 자, 이 계원이라는 분은, 자, 생부가 다른 분이에요. 네, 옆에 적혀 있죠. 생부가 다른 분이다. 네, 그래서 이 지석이라는 분이 더 이상 어떤 대를 이을 어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분을 이제 성삽이라는 분을, 요 왼쪽에 보시는 분 나와 있죠. 성삽. 자, 이분의 자녀를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족 입력할 때도 이 계원에 대해서는 친부를 성삽으로 하고, 또 이 족보상에 또 다른 부모를 이 지석으로 입력을 또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다음에 입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는 보니까 저희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네. 그 윗대 할아버지로부터 그걸 왔어요. 양자를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족보를 할 때 생부로 해가지고 양자로 하지 않고 생부로 해가지고 이미 성전 의식을 다 맞춰버렸어요. 아, 그거는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가정교사 배울 때 이제 한 예가 있었는데 이미 그렇게 의식을 해버리면 그것은 하늘에서 다 알아서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뭐 다시 의식을 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 그냥 의식받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족보란 거는 여러 번 편찬되고 또 여러 정보들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사실 부정확한 부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족보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입력하고 의식을 받으면 나중에는 복천년 때나 또 이럴 때 다 정리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 제가 네, 카카오톡으로 화면을 보냈는데요. 까만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게 잠시만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예, 지금 찍으신 그게 까맣게 나옵니다. 화면이 안 보이고. 제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요. 네. 그게 아마 다른 샘플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냥 저희한테는 까맣게 보입니다. 잠시만요. 예, 그것만 화면 공유를 따로 전환하셨다고 아, 해서 이 화면이 까맣게 보인다, 그죠? 예, 예, 예. 그것만 따로 나중에 공유를 따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파워포인트시죠? 네네. 예, 그럼 아마 잠시만요. 다른 장을 넘겨도 그러면, 요것도 까맣게 나옵니까? 예, 위에 처음에 보낸 화면처럼 위에 네. 까맣게 보입니다. 예. 아, 그러면 제가 공유를 잠시 껐다가 예, 다시 공유를 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은 화면이 좀 어떠신가요? 지금 괜찮은데요. 이거는 좋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 자, 이제 요 부분 다시 보이시나요? 개원.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네. 이제. 예. 이 개원은, 네, 계좌다. 네. 그 다음에, 요, 출계를 했다. 네. 양자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다음 장 보시면, 족보 보시다 보면, 이렇게 무후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무후. 네. 무후는 이분의 이 응규에 대한 자손이 더 이상 없다.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뭐 대가 끊겼음을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네, 후손이 없다. 네. 요 무후가 의외로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무후가 나오면 입력할 때 사용자 정의란에다가 뭐 자손이 없다 이렇게 뭐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한자 그대로 그냥 무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장 넘길게요. 자, 시조의 종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은 뭐 크게 뭐 다른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그 없는 것 같고 파시조 이제 파시조 이게 좀 중요한데 우리 본관을 입력할 때 제가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저를 이렇게 놓고 보면 광산김씨 그 다음에 그냥 광산김씨라고 입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팔을 본관을. 근데 자신의 본관을 입력할 때는 뭐 다른 사람 걸 입력할 때는 그냥 뭐 김해 김씨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자기 가족들, 자기 족보에 나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파시조까지 전부 다 입력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교하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같은 광산 김씨라도 무슨 파인지를 알면은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파시조가 누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자매 같은 경우에는 충주지씨, 그 다음에 충성군파, 그 다음에 파시조는
이제 지 누구 누구다 이렇게 이제 길게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놓거든요. 본관을.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여기 보시면 족보에 이제 오른쪽이랑 왼쪽 맨 끝에 보시면 세로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무슨 파,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족보의 맨 앞에 보시면 이 파 시조가 누군지 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손과 대손, 네, 이런 거는 이 표를 보시면, 네, 자, 세손은 순서를 시조를 포함해서 따지는 거고, 대손은 순서의 시조를 제외하고 이렇게 따지는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1세, 2세, 3세, 4세, 6세가 이제 본인으로 이제 했을 때 본인의 위에 분들, 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네, 시조 이렇게. 그 다음에 본인의 밑으로는 자식, 그 다음에 손자, 증손, 고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희들에게는 이제 익숙한 표현인데 젊은 우리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 못 들어보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뭐 시제나 뭐 시사도 이렇게 자주 가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족보를 보다 보면 뭐 이런 것도 이제 아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한국에는 성씨, 뭐, 진짜 많은 성씨, 본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이렇게 흥미로워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1등이 당연히 이제 김씨고요. 그 다음에 김해 김씨가 제일 많고, 경주 김씨가 그 다음으로 많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광산 김씨가 세 번째로 많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씨, 박씨, 네. 최씨, 정씨. 우리가 이제 가족역사 입력할 때, 이제 아내의 성을 입력할 때, 이름을 잘 모르니까 보통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한글 이름으로 김씨 하고 나서 아래쪽에 또 한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한자가 이 하나밖에 없는 한자 있죠. 이 김은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쇠김자, 그죠? 그러면 저는 그 김씨에 대한 한자는 입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김씨는 한자로 확인 안 해도 누가 봐도 김씨니까. 이씨도 똑같습니다. 이씨도 저는 한자를 따로 입력 안 합니다. 만약에 남자 같으면은 당연히 이 한자 이자를 입력하고 그 사람이 한자 이름을 입력을 하죠. 근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자 이름을 입력 안 하죠. 예, 성씨, 이씨, 박씨도 똑같습니다. 최씨, 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씨나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입력을 하죠. 왜냐? 정씨는 이 정자 말고도 다른 정자들이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를 입력을 잘 해주면 합체기 비교할 때 이것도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한자만 딱 틀려도 이거는 같은 사람 아니니까 바로 그냥 미련 없이 그냥 같은 사람 아닙니다 누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조씨도 보면 이 조자도 여러 가지 한자가 있어서 조자도 이제 입력을 해주는 편이 이제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있고 윤씨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네. 장씨, 뭐 임씨도 임씨가 요 하나 다른 게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 개밖에 없는 거는 입력을 안 해줘도 크게 상관이 없고 다른 이제 한자들이 여러 개 있는 거는 꼭 입력을 해줘야 우리가 합치기를 할 때 또 다른 분이 내가 입력한 분들을 합치기 할 때 되게 정확하게 합치기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걸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많다 그죠? 뭐 전씨, 홍씨, 유씨, 네, 쭉 보시면 곽씨, 네. 우리 감독님 성이 나오네요. 구씨, 네. 지씨, 저희 안에 충주에 지씨로 나오고요. 다음 장 보시면 51위에서 100위까지 예, 쭉 나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성씨들 좀 많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설씨가
이 설씨도 있는데 한자가 또 다른 설자가 있습니다. 또. 네. 그리고 마씨 쭉 보시면 많이 나오네요. 뭐 왕씨, 금씨, 네, 모씨도 있어요. 탁씨는 뭐 제 친구도 탁씨에서 알고 여씨, 진씨, 편씨,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이 있다. 이거를 한번 흥미거리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뭐 시조, 예, 시조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조상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고, 비조는 저는 여기에서 처음 준비하고 처음 이렇게 접해봤는데, 시조 이전에 제일 높은 사람, 네, 시조 이전에 선계조상 제일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게 이제 비조라고 그러네요. 뭐 중시조, 네, 뭐 세와 대, 세는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면 뭐 시조를 1세로 해서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몇 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대로 하며 올라가며 계산하는 것을 몇 대라고 한다. 네. 제가 이제 요 표를 입력한 이유가 자와 호, 함과 휘, 이제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했는데, 족보를 보면 이제 자와 호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함과 휘, 함은 잘 안 나오는데 휘는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는 지금은 이름을 이제 하나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사실 불렀어요.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 그때 우리가 지금도 우리 우리 임신을 하면 그 임신한 아기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뭐 태명, 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태양아, 사랑아, 뭐 그런 막 이름을 붙여주죠. 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20살이 딱 되면 성인이 되면 이제 다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게 이제 이 자자입니다. 자.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자. 자, 성인이 됐을 때 붙여주는 이름이 자입니다. 그 다음에 호는 자, 낮은 사람이나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지어서 붙인 이름이 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그분이 높은 분이라서 조금 이렇게 약간 띄워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불러주는 이름이 이제 호라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다르게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호는 이제 이 자와 호는 다음 장에도 따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함, 살아계신 분의 이름을 높여 부를 때 함자, 네, 줄여서 함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극존칭. 자,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휘, 네, 그렇게 휘자를 써서 휘, 네, 이렇게 합니다. 향렬은 같은 혈족, 우리 형제들, 사촌들, 이 세계에서 이제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중의 법이며, 항렬자란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해서, 즉 제가 이름이 김용호인데 저는 중간에 얼굴 용자를 다 씁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용광, 용걸, 용호, 용희 이렇게 중간에 이제 얼굴 용자를 예, 얼굴 용자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39세 손이 가지고 있는 이 향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돌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요 뭐 설명들은 한번 다음에 자료를 제가 공유를 하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드디어 60갑자가 나왔습니다. 60갑자. 제가 앞에 이제 족보 보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60갑자가 튀어나왔어요. 60갑자는 저는 처음에 이거 되게 어렵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처음에 접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했는데 접해보니까 어려워요. 아, 이거 뭐 한자도 다 외워야 되고, 뭐 전부 다 한자로 적겠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개의 강과 12개의 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 60개의 간지. 네. 요즘 말하는 간지하고는 의미가 틀리죠. 요즘 간지난다. 아주 멋있다. 이걸 간지난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의미가 틀려요.
이 10개에 가는 갑을병정, 그 유명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거를 이제 10개 간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이 한자를 사실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자주 보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워지더라.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12지, 12개 지는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유, 술해, 요거를 이제 다른데, 요거는 이제 동물을 다 이렇게 한자로 또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글자 요 착하게 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씩 붙여가지고 그 해당 연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네. 뭐 갑자년, 을축년,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올해는 무슨 년이다, 무슨 년이다, 을축년이다, 병인년이다, 네, 정묘해다, 묘진해다, 예, 올해는 이렇게 다 붙여가는 거예요. 붙여가는 건데, 요 이제 붙여가는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틀리죠. 한 해씩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60갑자라고 하고, 옛날 분들은 뭐 요즘 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1900 뭐 어? 60 몇 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캠프 강사 예, 이제 이렇게 뭐 갑자년, 네, 뭐 경자년, 경축년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성하지 않은 옛날 족보를 보는 분들은 이 60갑자를 좀 보실 줄 알아야 이제 입력을 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이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눈을 뭐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와, 이거 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알고 나면 이것도 이제 쉽게 보인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뭐 갑자년, 네, 뭐 갑신년, 갑진년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죠? 을축. 이 한자들이 아까 보이시는, 네, 한자들 다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연도가 요렇게 60년씩 더해지고 더해져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요 1864년 앞에도 60년을 빼면 1804년이 갑자년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표인데, 제가 이제 개보사 받다가 이거 찾기가 참, 요 왼쪽 사진을 요거 보면서 언제 이거 다 찾겠습니까? 갑자년 거죠. 네. 그래서 갑에 대한 해당하는 이 연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다 적어 놔봤습니다.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해당 연도를 쭉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연도를 쭉 이렇게 다 입력해 놔봤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가 오른쪽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 이제 쭉 보면서 갑자년은 이거에 이제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다 했습니다. 네.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제가 PPT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네. 왼쪽에 요거를 보니까 1200년도에 해당하는 요거하고 1300년도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1400년도는 한 가지, 1500년도는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세분화시켜서 빨리빨리 보려고,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연도를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러면 제가 딱 보면은 1500년, 1600년 이렇게 좀 보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경오년, 그죠? 경진, 경인, 경자, 이 경으로 시작하는 연도 쭉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60년씩 더해가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네, 연도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장을 보시면요. 네, 정신, 네, 정자에 해당하는 연도, 정축, 정묘, 정해,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순서가 이게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빨리 탁 쳐다보면 빨리 찾으려고 이제 기억에 해당되는 거를 두 개를 이렇게 몰아놨어요. 그죠?
갑경. 네. 원래 갑을병정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갑경 이렇게 했고, 자 다음 장 보시면 예, 정신 외우기 쉽잖아요. 정신. 그러면 내가 족보를 보다가 뭐 정해년, 서두순 자매님 어서 오세요. 뭐 정해년 이라면은 정자 딱 쳐다보면 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좀 따로 만들어 놓은 60갑자 표입니다. 네. 그다음에 기계, 모양, 네, 을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60갑자를 이렇게 해당되는 거를 찾으면 된다. 네. 그래서 요게 60갑자 표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요것도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자, 요거는 조선 왕조 이제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태정태세 문단세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태조 무슨 갑자년 이러면 이 태조가 즉위했을 때 이제 갑자년을 해당되는 이 1392년에서 1398년 사이에 갑자년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태조 갑자년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표도 제가 만든다고 조금 고생을 해서 다 붙여놓고,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기억에는 한 십몇 년 전에 네. 홍해식 어디 그 가족 계보 사업을 위해서 네.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LA 있을 때 네네. 예, 이런 비슷한 자료를 나눠주셨는데 이거는 완전히 정리가 확 돼가지고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옛날 감사합니다. 자료들은 조금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그게 좀 공부를 네. 많이 해야 되고 다시 또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죠. 그냥 한눈에 싹 들어오네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감사합니다. 답답해서 만드는 좀,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보기 감사합니다. 조금 쉬운 그런 그거라서 다음에 이제 네. 받으셔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딱 붙여 놓으시면 컴퓨터 네. 옆에 딱 붙여 놓으시면 정말 찾기 예. 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보기 편하시라고 글자도 좀 크게 좀 해놨습니다. 제가 좀 제 눈이 좀 노안이라서. 이거 황금 같은 자료입니다, 이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요거는 제가 따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거라서 제가 한번 복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고려 왕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무슨 뭐 의종 무슨 뭐 갑자년 이러면 요 의종 요 가운데 보이시죠, 그죠? 네, 1146년에서 1170년 요 사이에 갑자년을 찾으시면 그 해당 연도가 나오는 발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60갑자를 중간에 이제 두 분이 지금 설명을 들으시게 되는데 60갑자는 조금만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네, 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요거하고 자축인묘진사 오미순유 수레 요거를 조합을 해서 이제 만드는 그 해당 연도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요게 족보에 이렇게 뭐 갑자년 뭐에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요런 자료들은 아까 좀 옛날식 자료, 네, 그래서 보기 힘듭니다. 좀 어지럽고. 하지만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갑자년은 이 1864년, 자 60년씩 더해지죠. 자 1924년, 또 여기서 60년을 더하니까 1984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연도들이 이 갑자년에 해당되는 연도들이다. 자 추가로 설명드리면 1260년 4년부터 시작을 하면은 60년씩 더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60년씩. 네, 더해지면은 갑자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본표, 네, 본표에 보면 뭐 순종이 선종 뭐 갑자년 이러면 이 사이에 이 선종이 즉위했던 이 사이에 연도를 찾아보시면 이제 딱 된다. 이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족보 보는 법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설명하고 이제 이어지는 건데, 우리 확실히 이제 젊거나 우리 어린 회원들은 족보를 잘 못 보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접해보지를 못하니까. 접할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뭐 제가 서예 학원도 좀 몇 년 다녔고, 또 저희 부친이 족보를 늘 소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좀 접해서 크게 거부감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딱 펼치면, 이 보는 게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보기 싫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 알면 쉽다. 네. 그래서 항상 첫 페이지 보시면 족보는 이제 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펼쳐져요. 그래서 이 같은 칸에 있는 분은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제. 네. 근데 형제인데, 자, 설명을, 제가 이 표를 보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대를 이어갑니다. 그죠? 위에서 아래로 대를 이어갑니다. 위에서 아래. 아버지, 아들. 그죠? 아버지, 아들.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대를 이어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형제들과 딸들, 그리고 사위를 적어 나갑니다. 족보에는 딸 대신 사위를 되게 많이 올립니다. 자,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게 형제들이나 자매들입니다. 자, 이 덕대가 계시는데, 이 덕대 아들은, 자, 우근입니다. 그죠? 자, 우근을 쭉 옆으로 가보면, 다음 장을 넘겨보아서도, 만약에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제일 가능성이 큰데, 형제를 어떻게 단정을 짓느냐. 요 위에 아무도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군의 같은 라인에서 다음 장을 넘겨봤을 때, 그 나타나는 사람 위에 부친이 없이 단독으로 표시된 거는 이 우군의 형제입니다. 같은. 자, 예를 들어서 요거죠, 요거. 응현이 있는데, 자녀들이 명백이 있고, 자, 임백이 있어요. 그죠? 임백 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같은 형제입니다. 이 응현의 같은 자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5-1번과 5-2번은 4번의 자식들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4번의 자식들이에요. 이 두 분은. 네. 자, 6-1번과 6-2번은 요 분의 자녀들이겠죠. 그죠? 왜냐? 이 용훈의 위에 사람 이름이 아무도 안 적혀 있잖아요. 네. 하지만 같은 라인에 있는 용주 위에는 사람이 있네요. 네, 임백. 자기 부친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용주는 용훈과 용부의 형제는 아니고 고종 사촌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쪽에 자, 용부 있죠. 용부. 용부의 자녀들은 자, 네. 쭉 나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이 낯선 이 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위를 뜻합니다. 사위. 딸 이름을 안 적고 대신에 사위 이름을 적어놨어요. 사위 이름이 있다는 거는 딸이 존재를 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딸은 이름 충주지씨를 입력을 하고 있는 족보니까 이제 지씨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사위는 있는 그대로 이름, 네, 이렇게 딱 적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위는 뭐 박순재다, 뭐 밀양박씨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다음 장을 더 넘겨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족보를 보시면 자와 호가 많이 나옵니다. 자와 호는 뭐냐? 자는 20살, 이제 성인이 될 쯤에 집안 어른들이나 가까운 이제 어른들이 지어주시는 이름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어렸을 때는 이제 오래 살아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기 쉬운 이름을 이제 붙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개똥이. 네. 그래서 뭐
좀 안 좋은 기운들이 그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이제 아주 쉬운 이름을 불렀다는데, 개똥아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개똥이가 어른이 됐을 때 이제 이름을 딱 지어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자자예요, 자자. 네. 자, 이 자자는 아들자. 네. 같은 그거지만은 다른 한자죠, 그죠? 자, 영구. 네. 이 영구에 대한 요 정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자자는 네, 백현이다. 그래서 이 영구는 한자상의 향례를 이용한 이름인 거예요. 네. 영구의 형제들은 첫 글자가 영자든지 뒷글자가 구자든지 그 향례를 다 따르겠죠. 네. 향렬이 만약에 영자다, 길영자다. 그러면 영구, 뭐 영식이, 뭐 영태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그죠? 네. 근데 이것은 족보상의 이름이고, 네, 실제로 성인이 됐을 때 불렀던 이름은 네, 백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해볼게요. 그러면 형제님, 네, 이 우리가 이제 이 계보 사업을 할 때 그러면은 네. 영구로 적습니까? 백현으로 적습니까? 기본은 무조건 이 족보에 적힌 이름을 적습니다. 둘 다 적혀 있잖아요. 네, 둘 다 적혀 있는데 어떻게 이 타이밍에서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십니까? 이거 사전에 이때 이 질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짠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계보사업 할 때, 입력을 할 때, 이거 실제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지, 아니면 족보상의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자, 1900년대,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제 이름은, 예를 들어서 제 족보를 보면, 그대로 이제 용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분들, 저보다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그 족보상의 향렬을 이용한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패밀리 서치에는 옛날 선조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이 실제로 이제 이 이름들을 썼다라고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우리가 또 합치기를 하거나 비교를 해야 되는 이 대상이잖아요. 이분들은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은 합치기나 이런 걸 할 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한자 이름, 여기 족보상의 이름을 기본적으로 정식 이름으로 딱 넣어줍니다. 그리고 2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다른 이름 사용자 정의란에 보시면 다른 이름 이렇게 기타란이죠, 그죠? 기타란에 보시면 다른 이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자자, 네, 백현, 이 이름을 입력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도 입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다른 이름에 이 이름 백현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또 일휘, 호, 아명, 태명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또 사용자 정의란, 네, 그런 곳에 또 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호는 뭐냐?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설명이 뭐냐면 요거였어요. 요거. 자, 호는 우리가 뭐 추사 김정희 옛날에 뭐 명필 있었죠, 그죠? 이 김정희라는 분의 호가 추사인데, 추사 말고도 뭐 완당, 예당, 시함, 관호 여러 가지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정말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즘, 자, 글자 그대로 요즘 어떤 사람이 자동차 카페에서는 자동차 마스터, 자기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카페를 만약에 운영하면은 자동차 마스터,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마스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잖아요, 보면. 그게 이제 옛날에는 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 네. 그래서 이 호는, 자, 죽헌이라 되어 있어, 그죠? 네, 죽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거는 뭐냐면,
자, 제가 뭘 하나 좀 띄워볼게요. 예전에 한자 사전 우리 설명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자 사전. 네이버 한자 사전. 혹시 창에 지금 네이버 한자가 뜨나요? 아니면은 아까 족보 사진 그대로입니까? 사전 안 띄어져 있어요. 아, 한자 사전 띄워져 있습니까? 안 띄어졌어. 안 띄어져 있습니까? 아, 네네. 그러면 그대로예요. 제가 이거를 다시 공유를 다시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한자 사전 이렇게 떠 있죠, 그죠? 네네. 자, 제가 창에 한자 사전은 미리 제가 이렇게 잘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끄고 다시 해볼게요. 자, 한자 사전을 딱 누르니까 자, 새 창이 떴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넣는 것도 제가 1강에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요를 띄워가지고 아까 제가 몰랐던 그 한자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번 찾아보느냐. 그러면 자, 제가 찾기 쉽게 이제 헌자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입력을 딱 이렇게 글자 적듯이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모르면 다시 내가 이제 아까 몰랐던 걸 한번 쳐다보고 자 이러니까 똑같은 글자가 오른쪽에 나타났죠. 그죠? 이 헌자예요. 헌자. 네. 그러면 아 이게 헌자구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요거 끄고 공유를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이분의 호는 아 주컨이다. 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분의 호는 주컨이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휘. 1휘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그 표현 중에 하나인데 1휘는 자, 제가 어제 이거를 그거 안 했네요. 이거를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 지금 수정을 안 하고 1위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높여주는 이름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을. 그래서 이제 이분의 1휘는 영도. 네. 이분의 족보상의 이름은 영구지만 20살 때 아까 우리 봤죠, 그죠? 20살 때 지었던 이름은 백현이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그분을 높여서 부를 때는 영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1휘 영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휘 영도, 자, 백현. 이제 조금 이제 족보 보시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눈에 이제 들어오시나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 다음 자, 1899년 기해년. 1899년이 이 기해년에 해당되는 연도입니다. 네, 1899년이. 그래서 이때 태어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1899년 기해년 생이고,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쪽 볼게요. 그 다음, 생이고, 1963년, 이때가 계묘년에 해당되는 년입니다. 네. 1963년이 계묘년. 그래서 11월 25일에 네, 돌아가셨다. 밑에 설명해놨죠. 그죠? 11월 25일에 사망하였다. 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장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날짜까지. 그러면, 자, 묘는 뭐냐? 이게 묘입니다. 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묘가, 자, 확대된 요 사진 한번 볼까요? 묘가, 동해면, 금광동, 그 다음에 오황산, 진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오자가 두 가지 의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도 있고
아짠지 뭐 어짠지 하여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휴대폰으로 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항산은 나와요. 한자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아항산 이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오항산으로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진좌, 예, 묘좌, 그 다음에 뭐 뱀사자 사좌. 이거는 부연을 보시면은 집터나 몇 자리 따위가 이제 이 누워 있는 방향 이거를 이제 뜻합니다. 우리 족보를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시면 좀 감이 좀 안 오거든요. 이 진좌 이게 뭐지? 이게 또 모르면 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 이렇게 몇 자리 방향대로 우리가 요 앞장에서 보신 게 이 진짜잖아요. 진. 예. 좌, 예. 앉을 좌자인데, 예. 자, 이 진 방향으로 예, 누워 계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진좌, 진. 자, 이 방향으로 내 묘가 네,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임좌, 여기 임좌라고 하면은 이 방향. 네, 이렇게 누워 계신다 그래서 상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족보 보실 때, 제보사업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뭐, 해좌다. 그러면, 대충 이쪽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묘가 있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네. 다음 장을 넘겨볼게요. 형제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그 아까 저기 동해 그 지명이 있습니다. 지명이나 산 이름 네네네. 이런 것들은 연대에 따라서 다 똑같은 지역인데도 다르게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록에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찾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거는 지명 이제, 같으면 뭐 지명도 다 달라져 있고 그리고 네. 어떤 산이라도 옛날에 부를 때 그 산 이름하고 지금하고 네네네. 지금 알고 있는 한거하고 연대로 올라갈수록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그거를 혹시 어찌 이래 적재적소에 이래 좋은 질문들 해주시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실 때는 여기에 적혀 있는 정확한 그냥 이 족보상의 지명, 예, 네, 족보상의 지명과 이름들, 정보들을 정확하게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하죠. 예, 예, 나머지 진짜 이런 곳이 있는지는 사실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이름들이 보면 지역, 엄청 그죠? 바뀌었죠. 예, 엄청 바뀌었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조회를 해보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동해면 금강동, 오항산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되죠. 예, 예. 아니면 패밀리 서치 입력할 때 출생과 사망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딱 완성된 어떤 그런 장소가 나타납니다. 아, 예, 근데 거기에 없는 장소는 이제 장소 이름이 바뀌었거나 너무 옛날 장소라서 이제 입력이 안 돼 있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예, 그것도 제가 다음에 입력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예. 왜냐하면은 다음에 네. 이제 사람들이 네. 엮거나 합칠 때 그런 소소한 정보가 그렇죠. 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 묘를 이 입력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면. 왜냐하면 이거 길잖아요. 잘 모르는 한자들도 많이 나오고 기니까 입력하기 귀찮거든요. 그 저도 처음에는 요거는 입력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를 거듭하다 보니까 제가 합치기를 계속 또 하다 보고 그래 보니까 이제 이런 정보들이 사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한번 입력 안 하고 지나가면 네, 다음에 입력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 예.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연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때는 웬만하면 이 족보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입력을 할 때 다 해야지 네, 안 하고 지나가면 다시 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질문 좋은 질문 정확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패밀리 서치에는 이 족보에 남아 있는 정보 그대로 이제 입력을 좀 해주시면은
다음에 누군가가 비교하더라도 되게 이제 비교하기 좋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은 이제 아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확대한 사진을 볼까요? 아내. 아내는 항상 옛날 분들은 성씨만 이렇게 네, 표기를 해놨습니다. 요 뭐 여백도 있는데 네, 이 여백에 이름 뭐 손 뭐 누구다 경자다 이러면 충분히 적고도 남는데 굳이 이 여백을 놔두고 왜 손씨만 표현을 했는지 그래도 손씨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때가 또 있습니다. 자, 월성 손씨다. 이분은 네, 배, 짝지을 배, 네, 즉 아내는 월성 손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나오는 걸 한번 볼까요? 자, 무신생. 자, 무신생이 1976년입니다. 네, 무신생. 그 다음에 정월 19, 정월이 아까 1월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앞에 우리 공부한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정월은 1월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정월, 이제 1월 19일에 졸. 자, 이분은, 자, 이 뭐냐면은, 이제 무신년, 무신생이에요, 무신생. 근데 무신생이 몇 년도라는 거는 이제 숫자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신생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찾아야 되는 숙제가 하나 주어졌고, 자, 뒤쪽에는 친절하게 사망년도는 나와 있습니다. 1976년, 그죠? 병진년 1월 19일. 그러면, 자, 이 무신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숙제가 하나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남편의 정보와 먼저 첫 번째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남편이 1899년생이잖아요. 저도 하나 좀 적어볼게요. 자, 1899년생이면 무신, 아내는 무신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많이 좀 뒤돌아가 볼게요. 자, 무자로 시작하는 거를 제가 아까 만든 표를 자,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그죠? 자, 무신이 있다, 그죠? 자, 무신을 쭉 따라가는데 남편이 1899년이에요. 남편이. 그럼 보통 남편보다 몇 살 많거나 몇 살 적잖아요, 보면. 그러면 몇 살 많거나 몇 살 적은 것에 해당하는 연도가 여기 보시면은 가장 유력한 게 1908년입니다. 그죠? 1908년. 한번 여러분들 필기로 적으실 수 있으면 적어 보시겠어요? 남편의 1899년. 그 다음에, 자, 아내. 이래가지고, 자, 무신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무신년 쭉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자, 남편이 1899년생인데, 아내가 1948년생일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희박하죠, 그죠? 거의 뭐 50년 연상? 네, 가능은 하겠지만, 가능은 하겠지만, 이거는 좀 아니다, 그죠? 그래서 1968년생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908년생이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 자, 아내는 월성손씨인데, 자, 무신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무신생. 그러면 이 무신생을 남편의 이 출생 연도, 예, 기해년, 이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아내는 이 연도에 태어났다. 네. 제가 태어난 연도는 제가 입력을 안 해놨네요, 보니까. 네. 돌아가신 날은 1976년. 그러면 만약에 돌아가신 연도가 1976년이라고 안 적혀 있다. 그냥 병진년이라고만 적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필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병진년. 자, 병진년을
1908년 앞에다가 한번 적어놔 보시는 겁니다. 병진년. 그 다음에 1908년, 그죠? 자, 이분이 출생한 연도가 병진년이고 사망한 연도가 1908년이란 말이에요. 아, 사망한 날짜가 병진년이네, 그죠? 사망 병진이. 자, 이 병진을 보시면, 자, 출생이 아까 1908년이었죠, 그죠?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병진을 제가 가볼게요. 자, 병자를 가볼게요. 아까 제가 만든 표에서. 자, 병자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자, 병진. 맨 밑에가 이 해당되는 연도예요. 병진. 쭉 따라가 보시다가 뭐를 찾느냐. 자, 이분이 1908년생이란 말이에요. 1908년생. 그러면 1908년 이후에 나오는 이 병진년에 해당되는 숫자를 찾아야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1976년이 나온다고 그죠? 예, 병진년. 그러면 이 1976년에서 60년을 더하면 또 그 다음 해가 나오겠죠? 근데 사람이 그때까지는 살 수가 없으니까 1976년을 이번에 돌아가신 해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1976년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곳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1976년. 맞죠? 그죠? 네. 이거 틀리면 제가 굉장히 곤란할 뻔했는데. 맞았습니다. 딱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가 60갑자로 적혀 있어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영구를 놓고 설명을 다시 제가 해볼게요. 영구의 아버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숫자가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해년만 적혀 있습니다. 기해년.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됩니까? 이때.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족보의 맨 마지막 자녀. 보통 새로 출간된 자녀들은 연도가 웬만하면 다 적혀 있습니다. 1980 몇 년생, 1970 몇 년생 이렇게 맨 마지막 자손들은 연도가 다 적혀 있어요. 그분들로 해서 위로 한 명씩 추리해 나가는 거예요. 한 명씩. 대략 25살 나이 차이로 20살에서 25살 나이 차이로 거꾸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이 영구의 자녀가 영구가 1899년생인데 자 25살을 더하면 1924년생이 쭉 나오거든요. 그럼 자 영구의 자녀가 1924년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적혀 있어요. 1924년생에서. 근데 영구는 여기에는 숫자는 적혀 있지만 숫자가 안 적혀 있다 가정하고 기해년생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아까 기해년을 가는 거예요. 자, 기해 가서 아들이 기해 1904년생. 자, 1904년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예. 그러면 1904년생 그 앞에 나오는 이 연도 1899년 요거를 기해 이 년도에 이 아버지가 이 출생을 했구나 이렇게 추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자녀의 연도 1904년 그죠? 그 앞에 해당되는 연도 이게 이제 거의 아버지 연도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해년 맞죠? 그죠? 아까 우리가 요 밑에 보시면 영구의 기해년 요거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네. 자녀가 1904년생일 때 요 기해년. 네. 요것도 제가 다음에 또 추가로 또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이제는 요 끝에 화장. 네, 요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장. 네. 요분은 이제 화장했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입력할 때 이분이 화장했다라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이 연고에 대한 기록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1휘 돌아가신 분을 높여서 부르는 이름이 영도다. 자, 이 자는 뭐냐? 20살이 되었을 때 지어준 이름이다. 이 사람은 그러면 지백현입니다. 백현. 네. 이분은 1899년 기해년생입니다. 기해년에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1963년 계묘년에 11월 2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분의 묘는 동해면 금광동, 네, 오항산에 있는데 이제 진 방향으로 누워 계신다. 네. 아내는 월성 손씨이다. 무신생이고 1976년, 자, 이때가 병진년이네요. 1월 19일에 돌아가셨다. 묘는 화장했으면 묘가 없겠죠, 그죠? 묘는 화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족보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족보 보시는데 뭐 질문사항 더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제가 아까 읽었던 부분 확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요 사위 서자입니다. 그죠? 사위 서자고 사위는 김대택입니다. 네. 김혜인 이거는 저는 처음에 개호사업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 고향이 김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본관이다.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초기에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위는 김대택인데 김해 김씨다. 왼쪽에 이 사람은 사위는 천술관인데 영양인이다. 그럼 영양천씨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위가 2명 있다는 것은 즉 딸이 2명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씨를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위들의 아내는 자동적으로 지씨가 되겠습니다. 지씨. 네. 그래서 이 지씨의 출생 연도는 이 딸이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여동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남자들의 출생 연도에 뭐 전후로 대략 비슷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족보를 보시면 이 귀신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네. 보시면 귀신은 이제 기를 높여서 부르는 말인데 쭉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일단 재산날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재산은 보통 우리가 죽은 날 이렇게 죽은 다음 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마지막 살아계신 날, 네, 딱 죽기 전날 그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8월 8일, 네, 귀신이 8월 8일이다. 그러면 8월 8일이 제사고 8월 7일에 이분이 이제 사망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실제 사망이라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고향에 우리가 이제 제사를 맡길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더 이상 못 지내겠으니까 우리가 후손들이 모여서 단체로 이제 한꺼번에 지냅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시사 같은 거를 모시잖아요. 그죠? 가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그분의 이제 귀신이 이제 뭐 시사 지내는 날로 이렇게 또 바뀌어서 이렇게 또 뭐 입력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그분이 뭐 돌아가시기 전날 뭐 이렇게 정의는 못 하겠고 하여튼 우리가 사용자 정의란에 귀신은 8월 8일이다. 이렇게 또 입력해 놓으시면 비교하실 때 또 엄청 또 중요한 그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선생님, 네.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네. 제사는 보통 죽기 전날이 제삿날이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 밑에 8월 8일이 제사하면 8월 네. 9일이 9일이 사망일이고. 돌아가신 날로 돼야 되는데 아, 네. 그럼 그거는 날짜가 그렇게 잘 제가 잘못됐네. 수정하도록 바뀌었어요. 하겠습니다. 앞뒤로 바꿔버리면 돼. 네네. 제가 어제 늦게 자서 취중 작업을 해가지고 중이 아니라 몽중. 맞습니다. 네, 몽중 작업을 해가지고 아, 고생 많이 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이 표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제가 처음에 이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려니까 복잡하게 느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따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설명을 너무 네, 쉽게 해주셔서 이제 잘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쭉 다 제가 이미 설명한 거. 자, 본명이 있더라도 족보상에 이 이름을 항상 기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대신에 우리 최근에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족보상의 이름보다는 우리 이름을 저는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오히려 혼란을 피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요것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요거 보시면, 족보 보시면 이 글자가 한 번씩 나와요. 네, 요거는 숨을 입이라서 이자를 말합니다. 네. 이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힌 글자는 23일을 뜻합니다. 간혹 나옵니다. 간혹. 진짜 간혹. 그래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족보에 보시면 이렇게 아내가 2명인 사람도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아내가 2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주 최씨. 네. 최연향. 이거는 이름이 다 나와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1889년 이때가 기축년이다. 그죠? 2월 10일생입니다. 1974년 갑인년 7월 25일에 돌아가셨어요. 제 태어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네요. 이분이. 그래서 묘는 우동원. 이 표현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묘가 이제 오른쪽 뭐 언덕에 뭐 한 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원. 이 동원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그냥 나란히 누워 있는갑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안의 정보도 나온다 그죠? 네. 천주 양지산. 앞에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읽는 게 조금 쉽게 느껴집니다. 청주 양씨고요. 양지산입니다. 네. 1888년 무자년에 해당되는 1888년생이고 12월 14일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망 날짜가 나오는데 1968년 무신 4월 15일에 돌아가셨어요. 네. 묘는 동원 내려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정부인이 이제 오른쪽에 누워 있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함께 이렇게 그냥 다른 쪽에 이제 누워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합부, 뭐 남편과 나란히 같이 묻었다, 뭐 다 비슷한 뜻이고요. 뭐 아래에 같이 묻혀 있다, 뭐 이런 식 누워 있다. 호는 주컨이다. 네, 일명도 우리 그런 거예요. 일명도 뭐 별명 같은 거죠, 그죠? 네, 제가 일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제 별명이 이제 용가리였어요, 용가리. 그러면 자 용호 해가지고 일명 용가리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불렸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일명도 똑같이 다른 이름이나 아니면 사용자 정의란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분의 이제 뭐 태어난 날짜, 돌아가신 날짜 이런 것들 다음에 오는 이제 이 또 장문에 이 한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보면 뭐 한의사다 뭐 이분이 이런 정보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이런 정보는 사실 저는 입력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시간도 사실 너무 많이 뺏기고 한데
요즘은 또 입력을 다 이런 것도 좀 해주시는 주소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자 한 글자 찾아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굉장히 쉽게 도와주는 또 어플이 있어요. 네. 이 어플이 뭐냐면, 자, 요런 내용들은 사용자 정의란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자 번역 어플이라고 딱 우리 휴대폰에 플레이스토어에 탁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런 한자를 찍어서 뭐 영어, 한자 뭐 다 요즘은 외국어 이렇게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번역이 잘 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런 것들이 뜹니다. 제가 하나를 정해봤어요. 네. 직번이라고 사진 찍어서 한자를 번역할 수 있는, 네. 요런 게 뜨는데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원하는 사진을. 네. 저는 지금 가로로 찍었다 그죠? 요 긴 장문에 요 한자를 찍었단 말이에요. 찍어가지고 한자 풀이를 딱 누르시면 다 요렇게 다 이렇게 풀이를 해줘요. 네. 긴 한자를 조회하실 때는 꼭 내 휴대폰의 플레이스토어에서 한자 번역을 누르시고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중간에 사진처럼 사진을 찍어서, 네. 한자 풀이를 누르시면 요 긴 문장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석을 다 해줍니다. 네. 그래서 대략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요 밑에 보시면 복사하기 있죠, 그죠? 복사를 해서 컴퓨터에 깔려 있는 내 카톡에 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네. 복사를 해서 내한테 카톡에 보내서 컴퓨터에 있는 내 카톡에서 다시 다운을 받든지, 네. 복사를 해서 딱 사용자 정의란 같은 데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유용한 정보죠, 그죠? 네. 자,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추가 설명인데, 자, 이제는 순조 가보년에 태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응행이라는 분이. 네. 그러면 순조를 검색하면 조선의 23대 왕으로 나오죠, 그죠? 이분이 1800년에서 1834년에 제위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년도에 해당하는 가보년을 찾으시면 돼요. 가보년. 네. 한번 뒤로 가볼까요? 자, 제가 아까 순조 가보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만든 표에서 갑자를 한번 가볼게요. 자, 갑오. 여기 중간에 있다, 그죠? 가보년. 자, 쭉 중간에 가시면 아까 연도가 몇 년도였으면 까먹었네. 이래서 뭐 할 때는 적어놔야 됩니다. 1800년도 1800. 네. 1800년도 감사합니다. 갑오 1800년 1803 딱 요거다 그죠? 자, 딱 맞는 게 나와. 1834년도.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1834년도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순조가 즉위한 가보년이 이때. 네. 그러면 1834년으로 우리가 풀이를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지금 여기를 보면 1834년인데 1835년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했듯이 족보는 부정확한 정보를 일부 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1835년도에 태어났겠구나. 아까는 근데 아까 1834년이었습니까? 35년이었습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기억이 없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34년 맞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았습니까? 그러면 맞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1, 2년 벗어나도 그 해당 연도에 태어나신 걸로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좀 이렇게 뭐 순조 뭐 가보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면 틀린 적도 저는 몇 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자 넘어가 버렸는데
이 밑에 보시면 이분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또 새로운 게 남아있어요. 뭐 절충장군, 네, 절충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아니고 조선시대 정상품 당상관, 네, 제가 좋아하는 허준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이 이제 그 왕자를 이제 딱 등에 난 등창을 고치고 거머리를 이용해가지고 고치고 나서 왕이 허준을 정상품 당상관에 임명하고 의로 명한다. 딱 그렇게 대사를 치거든요. 네. 정상품 당상관. 네, 무관이 있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을해년 11월 16일에 돌아가셨다. 여기서는 이제 태어난 정보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뒤에 자 돌아가신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묘도 나온다. 그죠? 묘. 예. 묘도 나오고 죽청리 네, 쭉 나오고 아내의 정보, 숙부인, 예, 숙부인 뭐 정상품 당상관의 아내에게 주어지는 명칭. 그러니까 숙부인이라면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귀족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귀족. 양반. 네. 김의 김씨네요. 그죠? 여기 이제 아버지의 정보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유의를 하실 게 아버지의 정보 뒤에 나오는 출생 연도나 돌아가신 연도는 아버지의 출생 연도라고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자, 족보에서는 웬만하면 아버지 이름만 나옵니다. 할아버지 이름, 정조 할아버지 이름, 외할아버지 이름만 나옵니다. 이름. 나머지 정보들은 다 이 아내의 정보들입니다. 신묘년, 신묘생, 아내가 태어난 신묘생입니다. 그죠? 갑신 9월, 11월, 조월, 아내가 죽은 해입니다. 네. 묘는, 자, 촌인, 이제, 요거는, 우리 뭡니까, 가족묘 같은, 네. 그런데 이제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뭐, 숙부인, 뭐, 이런 것도 그냥, 뭐, 인생 개요란이나 사용자 정의란에 그냥 적어 두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 요 위에 보시면 족보에 이 덕대 위에 보시면 작은 글자가 있죠. 그죠? 네. 요것은 이 부친의 이름이에요. 이 덕대 아버지 이름. 네. 성진. 그리고 덕대 밑에 보시면 제2권 27조.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 덕대 위에 분을 찾아보려면 2권의 27쪽을 찾아보면 이 덕대와 이 덕대 아버지 정보가 또 쭉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우근, 네, 자녀죠, 그죠? 제가 이 연도표를 쭉 적어놨는데 거의 옛날에는 2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나이를 보통 보면 한 20살, 25살 사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족보는 부정확한 정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에 막 족보가 떠내려가고 불타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족보를 편찬하려고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상황하고 안 맞는 기록들이 많이 이렇게 편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와 자식 나이 차이가 1살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고요. 몇 년 지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사실 그대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아버지 문화돼 있죠. 그죠? 문화. 자, 아내가 이천서씨인데 서씨면은 아버지가 문화면은 서문화겠죠. 그죠? 네. 그러면 서씨의 나이를 이제 경호생이면 이 경호생을 남편의 무진년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무진년과. 자, 비교를 아까 우리 비교하는 법 배웠죠. 남편이 1748년으로 확인이 되면 이 1748년과 가장 가까운 경호년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내의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나이가 나오면 아버지의 나이는 대략 20살 아니면 26살 전후로
추리를 해서 이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설명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사위가 1787년생, 즉 우근이 1787년생이니까 아내도 나이가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인은 여기서 이제 한 30살, 제가 여기서는 30살 정도로 표현했는데 족보를 막상 하다 보면 20살, 25살이 가장 정확합니다. 페미서치에서는 26살로 권유를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한 20살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0살. 그 다음에 연도가 조금 1700년대, 1800년대 내려오면은 한 5년? 네.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결혼하는 나이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연대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 귀신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 자, 여기 사위 보는 것도 제가 이제 알려드렸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족보 보는 법은, 자, 거의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오늘은 족보를 좀 쉽게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육식갑자,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거를 배웠고, 좀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좀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의 드신다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폐기도는, 네, 폐기도는 우리 조진숙 자매님 해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네, 그렇게 할게요. 네. 하늘에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요일 아침에 가정 역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김영호 형제님의 가르침으로 모임을 시작했고, 족보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제 패밀리 서치에서 이런 기록을 보는 것을 배우고 또 기록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분들과 연결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성전이 재개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앞으로 성전이 열리게 되고 정상적으로 의식을 받게 될 때 이분들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형제님 이 자료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저에게 뭐, 요 채팅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여기로요? 안 그럼 제 전화번호 혹시 아시나요? 모르지요? 그래서 이 지금 들어오신 분 저 카톡방을 새로 또 만들어서 이 네. 줌 주소를 네. 올려주시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홍수님이 좋죠. 찾아 들어가니까 힘들어서 그러면 저에게 한번 전화번호를 한번 다 남겨주시겠어요? 여기다가 할까요? 근데 그 멀리 계신 분들은 카톡 그게 또 초대가 좀 어려워가지고 요즘은 뭐 카톡 말고 다른 거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전화번호 숫자가 여기 이거다. 예, 드세요. 010.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면 신형제님은 제가 쉐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가